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밥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양학 박사 심선화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밥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주실 건데 네. 우리가 흔히 건강한 밥상 하면은 맛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밥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정말 내 입에서 좋아하는 맛이냐, 몸이 좋아하는 맛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덜 맛있어도 그래도 몸이 좋아하는 맛이라면 조금 내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은 재료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네. 조리 기구들도 많이 발달했죠. 뭐 조리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혈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혈관 건강은 평소에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혈관이 건강한가 안 한가 네, 이거를 네. 평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강연을 또 선택하신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혈관 질환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사망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네. 사실은 혈관 질환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사고 이전에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오늘 밥상으로 혈액 건강,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망자의 47.8%가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혈액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혈액 하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순환이라는 말이 따라오잖아요. 혈액의 점도를 높이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당과 지방을 어떻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밥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혈액의 질입니다. 혈액의 질. 혈액이 잘 통하면 건강, 백세 건강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맑은 혈액, 혈액순환 잘 되도록 식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혈액과 혈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460km. 네, 제가 최단 거리로 제가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아까 찍어보니까 400km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이제 400km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혈관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 13만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12만 킬로미터가 좀 넘는데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300번 왔다 갔다 할 300번 정도를 이동할 만한 그 길이의 혈관이 이 자그마한 내 몸 안에 정말 구비구비 구석구석 있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 하나 막히기도 쉽고 어디 하나 흠나기도 쉽고 어디 하나 뭔가 손상되기 쉽겠죠. 뭔가 정체되기가 쉽겠죠. 저는 이제 그 직업 때문에 지방 많이 다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을 정말 아주 새벽 시간, 이런 아주 밤 시간이 아니고서는 정말 정체 없이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가다 보면 중간에 꼭 무슨 정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심할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지만, 자,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은 정말 중요한 고속도로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길고도 세밀한 이 고속도로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백세를 잘 살 수 있겠습니다. 자, 혈액은 크게 보면 산소를 열심히 날라주는 적혈구가 있고요. 혈액을 우리가 이제 딱 그 구성을 좀 살펴보면, 그리고 면역을 이제 주로 담당하는 백혈구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를 시켜서 출혈을 방지해주는 그런 혈소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혈구, 고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 성분들은 우리가 혈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혈구만 있는 게 아니죠. 노란 액체, 이 노란 액체가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 혈장 안에는 영양소,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 또는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 여러 가지 가스들, 또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혈장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 온몸을 이제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곳에 일도 하고 생긴 노폐물도 처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혈액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혈액 하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순환이라는 말이 따라오잖아요. 순환은 계속 잘 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혈액 순환의 그런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혈액을 뿜어주는 곳은 심장이에요.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는 혈관이죠. 그러니까 혈액이 건강하게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박출을 잘 해줘야 되고, 충분한 양의 혈액을, 그리고 맑은 혈액이 깨끗한 혈관 안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양이 충분하고 혈액의 질이 좋고 혈액의 흐름이 좋은 것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밥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혈액의 질입니다. 혈액의 질. 혈액의 질이 좋냐 나쁘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만성 혈관 관련된 질환들은 대부분 혈액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혈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혈액의 점도.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혈액의 점도를 높이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당, 그렇죠? 당이 높으면 우리가 끈적끈적해질 거고, 두 번째는 지방이 높으면, 그렇죠, 끈적끈적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의 질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점도를 관리하는 거고, 혈액의 점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과 지방을 어떻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혈액 건강, 또 혈액 순환, 이런 것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건강은 어떤 질환보다도 사실은 좀 응급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망자의 47.8%가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병은 암이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치료 방법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발병은 사실 많이 되지만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 질환은 발병률도 높아지고요, 사망률도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때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혈액이나 혈관 관리는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혈관 질환들의 네 가지 원인을 크게 살펴보면, 흡연,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또 당뇨, 비만까지. 그러니까 흡연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 비만까지 이 네 가지 요소인데요.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이 네 가지 요소는 약간 도미노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도 하나가 오면 줄줄이 그 사탕처럼 오죠. 줄줄이 깨어서 와요. 그런데 하나를 해결하죠. 하나를 해결하면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식이요법 아니면 밥상관리법을 알려드릴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묶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까지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제 영양소별로 좀 오늘은 좀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혈관이 노화됐다.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좀 탄력이 떨어졌다, 혈관이 단단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뇌졸중 하면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무서운 질환인데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잘 터질까? 단순히 혈압만 가지고 혈관이 터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혈관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의 탄력이 좋으면 늘어났다 필요할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이런 탄력이 좋은 혈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혈압이 조금 높아도 아니면 사실 혈액 안에 조금 찌꺼기가 있어도 사고로 잘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크게 높지 않은 혈압 예를 들면 뭐 145나 한 150 정도에서도 사고가 나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 동맥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의 탄력을 위해서 또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액과 혈관 건강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일 때 또는 고혈당일 때 또는 고지혈증일 때 우리가 혈액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볼 때는 사실은 혈압은 최고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최저 혈압이 90 이상일 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는 이제 당뇨일 때는 고혈당일 때는 공복에 잰 혈당이 126을 넘었을 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거나 또는 식후 2시간 있다 혈당을 재었을 때 200을 넘었을 때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해요. 자,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140 이상일 때 보통 고지혈증이다. 또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50이나 40 미만일 때 보통 우리가 고지혈증이다, 이상지질혈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인 경우에는 150이나 200을 넘었을 때 우리가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하나를 진단할 때는 이 기준이 좀 더 높은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환들은 도미노처럼 이렇게 하나가 생기면 줄줄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들은 조금 더 낮아요. 혈압 기준도 낮고 당뇨 기준도 좀 낮고 고지혈증 기준도 좀 더 낮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저 지금 판정 기준보다는 적어도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액을 우리가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잘 매끈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량이 이제 충분해야 되겠고 혈액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혈액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저혈압이 잘 생겨요. 자, 그 다음에 혈액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혈관과 혈액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나트륨 관리, 그러니까 염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당분 관리, 그렇죠? 당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지방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몇 가지 미네랄들, 그리고 물,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혈액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염분을 좀 살펴보면, 나트륨 참 우리가 좋아해요. 그쵸? 정말 조금 짭짤해야 잘 넘어가고, 그쵸? 입맛도 돌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늘 우리가 짜게 먹지 않아야 되는데, 자, 병을 고칠 사람과 못 고칠 사람은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나는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짜게 먹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짜게 먹고 있다는 걸까요? 안 먹고 있다는 걸까요? 이미 짜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그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요. 주요 국가, OECD 주요 국가 중에 1등이에요. 나트륨 섭취량이. 사실 이렇게 단일 메뉴로만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해외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탈리아라든지 막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음식이 짜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총량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메뉴를 이렇게 보면 단품 메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메뉴가 짜다 하더라도 총량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밥과 여러 가지 부식과 또 디저트와 간식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루의 총량으로 보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을 먹고 있고요. 실제로 4,878mg이라고 하니까 거의 5,000mg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으로는 하루에 2,000mg인데 거의 2배 이상을 먹고 있는 거고요. 이게 평균이라서 그렇지 사람 개인 차이가 굉장히 커서요. 어떤 분들은 6,000, 7,000까지 먹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사실은 염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분이 왜 그렇게 혈관이나 혈액에 나쁜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나트륨은요, 혈관에는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줘요. 왜? 고혈압의 원인이 되니까. 나트륨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고요. 나트륨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산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그 가죽 재질의 구두를 신고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빠졌어요. 바닷물에 소금물에 빠졌어. 그리고 나서 이 구두를 건져서 바짝 말리면 구두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가죽 구두예요, 지금. 가죽 구두를 바닷물에,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 이렇게 빠졌다가 말리면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굉장히 수축해지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 안에 이 내피세포들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거기에 상처가 조금씩 있는 그 사이에 염분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굉장히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트륨은 삼투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나트륨 자체로 그냥 있지 않아요.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물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 내에 물을 많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질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수분이 나트륨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혈관이 부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나트륨은 굉장히 식욕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과식의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당뇨나 고지혈증의 2차적인 그런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뭐 짬뽕이라든가 뭐 짜장면이라든가 이런 중국 음식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여름에 많이 드셨을 뭐 냉면이라든가 뭐 국수라든가 찌개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음식에서 거의 평균 한 끼에 2,000mg을 윗도는 그런 메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염분 관리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염분 관리를 하실 때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팁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그릇을 사용하지 말고 밥그릇을 2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그릇의 크기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으로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밥그릇에 했을 때에도 가능하면 국물 없이 건더기 위주로 많이 건져서 드시는 형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가 문제예요. 김치. 어떤 집은 진짜 잘 차리는 집은
반찬, 아니 뭐죠? 밥상 하나만 해도 막 김치가 대여섯 가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혈액이나 혈관 관련된 질환이 있어서 이것을 좀 조절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일단 밥상을 딱 보고 김치라면 다 합쳐서 한 끼에는 5조각 이상 드시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입에 들어갈 크기의 양으로 해서 5조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그 주부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보다는 간장을 쓰시면 나트륨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장을 사용하면 사실은 짭짤하고 감칠맛이 나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은 소금으로 쓸 때와 국간장 있죠. 우리 조선간장, 국간장을 사용했을 때 나트륨 양을 거의 60%까지 줄일 수 있다 해요. 같은 맛을 내면서도. 그래서 소금보다는 간장을 활용하시고 이제 기타 그런 향신 채소들이나 식초라든가 또는 향신료들 다양한 약간 매콤한 향이 나는 그런 채소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짠맛 대신에 좀 풍부한 감칠맛으로 음식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을 안 먹으면 좋지만 안 먹기 어려우니까 가공식품을 우리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햄이라든가 뭐 소세지라든가 어묵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트륨도 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첨가물들도 좀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음식의 온도도 아주 중요해요. 음식의 온도가 우리가 따뜻할 때는 이 짠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간을 맞출 때도 조금 식혀서 간을 맞추시면 좋고요. 음식을 실제 먹을 때도 짠 음식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짭짤한 음식들은 뜨거운 형태로 먹기보다는 좀 미지근한 실온 상태로 먹었을 때 훨씬 더 짠맛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먹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조금 오늘 정말 많이 먹었다라고 싶으면 반드시 생채소를 많이 넉넉하게 곁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채소는 칼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잉된 나트륨을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샐러드 형태, 그러니까 드레싱이나 뭔가 쌈장 없이 그냥 생채소를 좀 곁들이는 방법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국을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국은 숟가락으로 드시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드시는 겁니다. 찌개나 국은. 자, 두 번째는 당분 관리입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제 탄수화물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혈액의 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혈액의 점도가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섭취를 하면요. 1차적으로는 혈당을 올려요. 1차적으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인슐린이 혈당을 에너지로 쓰게도 만들지만 쓰는 에너지보다 좀 더 많게 되면 2차적으로는 이제 지방으로 이것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전체적인 탄수화물이 많아지는 것도 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흡수가 빠르게 지방으로 바뀌는 이런 정제당들의 섭취도 많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서는 탄수화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자, 혈액이나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드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통 혈액이나 혈관 질환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년 이후에 좀 더 많은데 중년 이후에 탄수화물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요.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단백질이나 지방의 비율이 좀 더 높고 탄수화물 비율이 좀 적어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탄수화물 비율이 60%, 어떤 경우는 7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에 이제 간식으로 드시는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특별히 음료나 디저트로 또는 과일로 먹는 탄수화물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디저트로 가는 문화가 지금은 많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와 케이크나 쿠키를 사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걸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문화. 아니면 또 이제 주부님들은 집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과일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는 확률들이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분 관리가 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이렇게 당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료를 굉장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음료 종류마다 이 당분 함량은 다 다르지만 어떤 음료라도 우리가 시판되는 음료는 당분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나 혈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음료 대신에 물로 마시도록 하시고요. 자, 또 하나는 반드시 영양 표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은 영양 표시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영양 표시를 보셔서 탄수화물이 있고 탄수화물 바로 밑에 바로 당류라고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류를 보시면 이 당류가 내가 1회 먹는 분량에 보통 이제 기준은 12g을 넘어가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탄산음료라든지 많은 뭐 일반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20g 넘어가는 것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혈액이나 혈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은 10g 미만으로 들어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10g을 넘어가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과일은 주스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아서 드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포도당이란 건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포도라고 하는 과일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당이에요. 그만큼 과일에는 단순당들이 많기 때문에 껍질째 또는 여러 가지 과육이나 씨앗 이런 것들을 함께 씹어서 먹을 때는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도 좀 덜하고 올랐다가도 잘 떨어지지만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특히 이걸 과육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게 되면 혈당이 빨리 오를 뿐만 아니라 올랐던 혈당이 빨리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일은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는 거. 그리고 음료는 사이즈가 너무 큰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이즈도 숏부터 뭐 톨 사이즈, 뭐 그란데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음료 사이즈는 최대한 작은 거, 그러니까 최소 사이즈로 해서 꼭 필요할 때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저트, 요즘에 이제 디저트, 맛있는 디저트 맛집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더라고요. 근데 디저트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자, 과일은 충분히 드시면 안 돼요. 과일은 적당히 드시는데 이 적당히가 항상 100g 기준이에요. 그래서 1회 먹는 그 양은 100g. 그래서 하루에 2번까지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이고요. 대신에 채소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채소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로 단백질을 혈액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드실지 한번 살펴보면 사실 단백질은요, 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특히 동맥은 혈관의 탄력이 좋으면 혈압이 조금 세도 또는 혈액의 질이 조금 나빠도 사고로 이어지는 게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거는 단백질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아마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골고루 다양하게 드실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대5 정도, 그러니까 반반 정도로 드시거나 이게 나이에 따라 좀 달라요. 내가 만약에 성장기일 때는 동물성을 한 70% 그리고 식물성을 30% 정도 드시고 성장이 다 끝난 후에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반반 드시고 노년기로 갔다. 특히 혈액이나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한 30%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한 70% 이렇게 좀 늘려서 이렇게 비율을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의 좀 문제가 한 끼에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양소들도 그렇지만 끼니를 나누어서 드실 때 몸에서 흡수도 잘 되고 효율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한 끼에 단백질로 20g이니까요. 사실 단백질 20g을 계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영양학 박사니까 그래도 조금 할 줄 알지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니까 어떤 살코기든 어떤 동물성 살코기든
100g을 먹으면 그 안에 평균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기로 했을 때 100g이면 내 손바닥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내가 한 끼에 나누어서 드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고기를 먹었다면 점심이나 저녁에는 단백질을 뭐 예를 들면 식물성 콩이나 두부 또는 생선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단백질들을 종류와 양을 나누어서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식사 순서예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효과 만점인 방법인데요.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이 딱 오면은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하세요. 오늘 먹을 게 뭐 있나 이렇게 보셔가지고 일단 순서는 밥을 맨 마지막에 숟가락 들고 밥부터 드시는 것은 혈액 건강에는 상당히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찬을 먼저 드시는데 이게 고기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채소를 먹고 밥을 먹고 밥 순서여도 좋고요. 고기와 채소는 순서가 바뀌셔도 상관없습니다. 채, 밥 순서대로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탄수화물인 밥을 맨 마지막 순서로 좀 남겨놓고 먼저 혈당을 좀 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는 것들 그렇게 한다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 설사 내가 잡곡밥을 못 먹고 그냥 흰 쌀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혈당 오르는 속도가 훨씬 달라요. 자, 그리고 고온 조리를 피하시는 거. 단백질은 제일 사실은 제가 삼겹살을 먹을 때 물에 삶아 먹는 게 좋을까요? 팬에 구워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뭐가 건강에 제일 좋겠어요? 물에 삶아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왜 물에 삶아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름이 쫙 빠지니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기름을 빼기 위해서는 직화에 구워 먹는 게 더 잘 빠질 수도 있어요. 팬에 구워 먹는 게 더 잘 빠질 수도 있어요. 기름을 빼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에 삶아 먹는 것이 좋은 이유는 조리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리의 온도가 140도에서 160도로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이나 지방은 많은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단백질을 먹으려고 먹었는데 몸에서는 노폐물이나 유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 조리를 피하고 요즘 보니까 수비드 조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저온에서 오랫동안 요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나 가능하면 물로 조리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물에 끓는 온도가 100도이기 때문에 물로 조리한다면 아무리 해도 120도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 훨씬 더 어떤 영양의 변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을 좀 살펴보면 지방은 우리가 크게 나쁜 지방, 좋은 지방 이렇게 이제 사실 분류를 하기가 좀 저는 영양학자로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중간쯤 되는 그런 지방도 있어요. 그래서 혈액 건강에 제일 나쁜 거라고 하면 사실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자, 이 트랜스 지방은 트랜스 지방 자체로도 유해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는 중성 지방을 늘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유가 아까 제가 염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염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 몸에서 합성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내가 굳이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을 막 만들도록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랜스 지방이에요. 근데 트랜스 지방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여러분들이 딱 씹었을 때 바삭한 것들, 바삭한 음식에 정말 고소한 음식에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공식품이면서 바삭하고 맛있는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 지방 이런 것들은 혈액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내가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데 포화지방은 나쁜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기준이 일주일을 토탈해서 육류는 600g까지 드시는 것이 지금은 권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루에 100g씩 나누어서 6일을 먹든지 아니면 200g씩 3일을 먹든지 하지만
붉은 살코기는 일주일에 600g 정도가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자분이라 하더라도 700g을 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육류를 적절하게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늘려서 섭취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오메가3예요.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은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어요. 근데 동물성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육류에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고등어나 이런 등푸른 생선인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자꾸 생목이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메가3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계속 먹으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드시지 마시고, 그럴 땐 조금 종류를 바꿔보시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등어나 꽁치같이 등푸른 생선을 드셨을 때 좀 생목이 오르시는 분들은 연어에는 좀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어에도 굉장히 많은 오메가3가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연어로 좀 바꿔보시고, 그것도 만약에 불편하다 싶으면 식물성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 들깨 또는 견과류인데, 견과류가 전부 다 오메가3가 많은 건 아니에요. 견과류 중에서 오메가3가 제일 많은 건 호두입니다. 그래서 호두를 중심으로 한 견과류를 하루에 30g 이내로 섭취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보면 되는데, 청소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소도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도 있습니다. 자,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다. 수용성, 물에 녹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쉬운 접근은 뭐냐면, 물을 빨아들이는 게 좀 덜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채소 주스를 갈았는데 이쪽으로 한쪽으로 찌꺼기가 나오죠. 찌꺼기가 나오고 이렇게 즙이 원액이 나올 거예요. 이 원액 안에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소예요. 자, 그런데 둘 다 청소부긴 청소부지만 청소의 영역이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주로 청소를 제일 잘하는 구역이 어디냐면 장을 청소를 잘해요. 근데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청소 전문 구역이 혈관하고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혈액과 혈관 건강을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면 좋겠죠. 근데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느냐? 해조류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조류에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혈액이나 혈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 해조류 반찬들이 좀 그렇게 좀 메인으로 항상 식탁에 올라오시면 좋고요. 또 하나, 통곡물 중에서도 특히 귀리나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곡물이니까 특히 이런 혈액이나 혈관 관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잡곡 중에서 그런 잡곡들을 조금 넉넉하게 평상시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조금 기타로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게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항산화 영양소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좀 중화시켜주는,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종류가 많아요. 아주 종류가 많고 대부분은 동물성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고 식물성 식품들에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할수록 좋은데, 채소는 항상 기준이 하루에 500g이에요. 하루에 500g.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작은 접시로 좀 수북하게 하루에 3접시 이상은 먹겠다. 이걸 약간 목표로 잡으시면 되고요. 제가 채소 먹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과 채소 먹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을 어떻게 좀 구분을 하냐면,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샐러드를 한 접시 드릴 거예요. 샐러드를 한 접시씩 드릴 건데 여기에 이걸 샐러드를 드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 드레싱이나 또는 고추장이나 쌈장이나 아무 간 없이 한 접시를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그분은 채소 먹는 훈련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그런데 한 접시를 딱 받아들고 소스 없으면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훈련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 몸, 특히 혈관 안에 생긴 그런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데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상 이런 채소를 반찬으로 또는 채소 주스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양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자,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당하고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하고 지방이 혈액에 필요 이상으로 쌓이지 않도록, 필요 이상으로 쌓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잘 몸에서 쓰여야 되겠죠. 근데 비타민 미네랄은 당과 지방이 몸 안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우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도 넉넉하게 드시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들이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래서 뼈째 먹는 생선이라든가 우유 괜찮으신 분들은 우유나 또는 칼슘이 좀 강화가 되어 있는 두유나 또는 생채소들이나 통곡물들, 견과류들 이런 데에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메뉴들을 식단에 잘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혈액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그런 영양소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혈액과 혈관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이 잘 통하면 건강, 백세 건강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정말 맑은 혈액순환 잘 되도록 식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혈관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밥상에 대한 강의.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특히 좀 재밌었던 부분이 우리나라 밥상의 대부분이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신경 쓰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염분, 당분,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이렇게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혈액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당분. 네, 당분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염분까지 이 두 가지 조절을 잘 하셔야 그래도 혈관 관리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분과 염분. 네. 유의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채소를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채소를 드레싱이나 뭐 쌈장 이런 거 없이도 잘 드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 샐러드를 드레싱 없이 어떻게 먹죠? 훈련이 아나운서님도 아직 안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드레싱을 먹지 말라는 아닌데 샐러드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샐러드 하면 칼로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한 접시를 먹어도 보통 뭐 한 50kcal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드레싱을 한 2숟가락만 넣으면 드레싱이 한 80kcal에서 100kcal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드레싱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기름, 지방을 베이스로 하면서 당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염분도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는 뭐 쌈장이나 고추장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샐러드를 먹을 때 저는 항상 그래요. 드레싱을 따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최소량으로 뿌려서 좀 드시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드레싱 없이 채소 또 샐러드를 먹는 습관.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